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전임사학을 담당하고 있는 송대섭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헬스와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 전에 목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간략한 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 창궐의 역사와 최근의 질병 X,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원헬스적인 특징,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특징,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진단, 항원 진단과 항체 진단을 포함해서 향후에 원헬스적인 바탕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동물 바이러스학을 전공했고요. 박사학위를 코로나 바이러스, 돼지의 설사병 바이러스로 학위를 받았고요. 수의사면서 수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주로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진단법과 백신 개발, 그리고 인터스피시스 트랜스미션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감염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고 주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5,000년 전 이상의 람세스 5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천연두의 흔적이 있고요.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시기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이런 사례가 있고요. 최근 비교적 현대에 와서 1800년대에도 프랑스의 광견병 바이러스에 걸린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굉장히 그 공포를 자아내는 상황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바이러스와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대기별로 바이러스 감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20세기와 21세기에 감염되었던 주요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약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던 것이 역사상 가장 큰 팬데믹의 케이스였고요. 20-30년 주기로 이렇게 감염병들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은 21세기에 들어서는 거의 2-3년 주기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금세기 최초의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지카, 급기야는 최근에 2020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456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고 30만 명 이상이 사망한 현재 진행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요한 특징은 지금 이런 신종 감염병들이 과거에는 2-30년 주기로 발생하던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서는 거의 2-3년 주기로 창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2018년도 3월달에 처음으로 제기된 WHO에 의해서 제기된 컨셉인데 질병명 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WHO에서는 인류에 큰 위협을 가할 바이러스에 대한 리스트를 8, 9개씩 리스트업을 하는데 2018년도부터 급기야는 질병명 X라는 예측하기 힘든 이런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창궐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런 새로운 개념이 대두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질병 X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물에만 감염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도 이런 질병 X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앞으로 이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다는 것에 인류의 경종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히 감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기원과 원헬스적인 특징 그리고 역동성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주요 특징 중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워낙에 많은 정보들을 얻으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한 동물에 이미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굉장히 친근하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이라든가 사육동물로 유명한 돼지나 닭과 같은 동물에 이미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이런 것들의 특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금 박쥐에서 유래된 사스, 메르스, 코비드-19과 같은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코비드-19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주요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연구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원 자체의 코로나는요, 그 개기식이 완벽하게 일어났을 때 광환이라고 하죠. 그 해 주변에 이렇게 그 스파이크 모양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기원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고, 모양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이는 요 스파이크 돌기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전자顕微鏡을 찍었을 때도 코로나가 이렇게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특이적으로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인간에게만 그 유명한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동물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로 나뉘고요. 이것을 크게 대분류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코로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알파, 베타는 포유류를 타겟으로 하고요. 감마, 델타는 주로 조류를 타겟으로 하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도 돼지에서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단어로 또 그 정의를 만약에 내리라고 한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역동적인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나 휴먼 애니멀 인터페이스, 사람과 동물의 접점에서 사람에서 박쥐 유래 또는 박쥐 유래에서 그 사양광이나 낙타나 이런 여러 가지 중간 수출을 통해서 사람으로 넘어와서 큰 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바이러스적인 특징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기원전 BC 3000년 이때서부터 굉장히 이런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적들이 그 문헌상으로 남아있고요. 그 문헌상으로 기록이 돼 있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기록이 유전학적인 근형관계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출현을 했다라는 그런 트레이싱이 보고가 돼 있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여러 바이러스들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지만, 이렇게 동물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빈번히 서로 주고받으면서 병원성을 키워왔다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옛날부터 거의 BC 8,000년 전에도 이러한 그 케이스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강조하는 부분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앞에서도 서두에서 설명드렸지만 조류, 돼지, 낙타, 고양이, 쥐, 다음에 일반적인 와일드 버드, 다음에 사람, 소를 막론하고 굉장히 다양한 동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서 중요하고요. 또한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지금 코비드-19 바이러스처럼 호흡기에만 문제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소화기에도 문제를 유발하는 종별로 타겟하는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더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요 앞에 것들은 주로 이제 사람에서 문제를 유발했던 것은 주로 감기 유발을 하는 바이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비드-19까지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유발했던 세 번째 바이러스가 이번 코비드-19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서 문제가 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처음 넘어왔던 것들은 감기 유발 정도의 바이러스였으나 21세기 들어서서 이렇게 다양한 고병원성 바이러스들이 출현했다는 것을 연대기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부분에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이 원헬스라는 단어는요, 지금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환경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특히나 이런 감염병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틀로 묶여 있어서 굉장히 서로 소통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징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동물과도 교류하고 서로 인터스피시스 트랜스미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박쥐 코로나, 사스, 메르스, 코비드-19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이 원헬스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병원성이 한 4가지, 다음에 고병원성이 이번 코비드-19에서처럼 약 3가지에서 총 7가지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뒷부분에서 코비드-19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 연구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동물 바이러스 중에 재미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같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숭이 신장세포에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 72시간 동안 경시적으로 찍은 건데요. 세포가 이렇게 변성이 돼서 결국 세포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양을 한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보았던 그런 멀쩡했던 세포들이 72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이렇게 신스팀, 화포체를 형성하면서 세포가 망가지는 그런 것들이 특이적인 세포 변성 효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알파 코로나, 지금 코비드 19과는 다르지만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대표적인 이 돼지 설사, 자돈들이 이렇게 설사를 유발해서 많은 폐사를 유발하는 이 바이러스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제가 2013년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서베일런스를 하다가 특이적인 바이러스를 찾았는데 원래 인텍트한 바이러스 대비해서 약 200개의 아미노산이 딜리티드된 뮤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저희 수의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러스인데요. TG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PRCV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이쪽은 완전히 소화기 타겟, PRCV는 완전히 호흡기 타겟인데요. 유전자가 거의 똑같고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에 이렇게 딜리션이 일어난 특징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소화기 바이러스이지만 돼지에서 이렇게 실제로 호흡기 바이러스로 바로 전이가 돼서 넘어갔던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인 바이러스라는 거, 타겟이 장에서 아예 폐로 넘어갔던 사례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류, 이런 양계장에서 유발되는 바이러스 중에도 굉장히 유명한 IB 바이러스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명한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양계 산업에 엄청난 그 생산의 효율을 낮춰주고요. 특히나 스위칭, 그 호스트 스위칭이 되는 사례, 닭에서 터키, 이 칠면조로 넘어가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든 이렇게 변화무쌍한 특징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 그래서 잠깐 정리를 드리면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화무쌍, 굉장히 다양한 동물, 타겟 그 장기도 왔다 갔다, 그리고 한 동물에서도 호스트 스위치가 일어난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바이러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 강조가 되면서 다른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코비드-19, 사스코비2에 대해서 많이 서머리를 해주셨을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고 있는 사스, 메르스, 코비드-19을 쭉 보면 비슷비슷한 코로나이고 다 박쥐유래이고 베타 코로나이긴 한데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특이적으로 굉장히 전염력이 세고 치사율도 과거의 사스, 메르스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금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거의 역대급으로 굉장히 높은 수의 그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거의 21세기 최악의 팬데믹으로 기록될 것 같은 이런 바이러스로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무증상 감염이 특히나 가능하다는 아주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우한폐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한폐렴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앞으로는 코비드-19 또는 사스코브2라고 정식으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정설은, 현재까지의 정설은 이런 그 와일드 라이프 애니멀을 다루는 이런 시장에서부터 유래가 됐을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의 결과 증거들로 볼 때 어떠한 증거로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거나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정설은 이렇게 와일드 애니멀을 다루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징, 원헬스적인 특징,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진단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진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단, 예방, 치료인데 예방과 치료는 다른 데서 다루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주요한 롤 중에 빠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빠른 진단이 될 경우에는 격리자, 그 발생한 감염자를 빠르게 조기에 격리할 수 있고 그분들을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제가 항원 그 진단에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그 메시지가 분명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항원과 항체 검사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해서 세계적인 칭송을 받고 있는데 리얼타임 PCR로 대비되는 항원 검사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갖고 있는 항체 검사가 있는데 지금 미리 주제를 말씀드리면
가장 완벽한 검사를 위해서는 워낙에 우리가 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PCR로 대변되는 항원 검사에 집중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확실한 검사를 위해서 항체 검사도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완벽한 민감도를 위해서 항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테이크홈 메시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NC나 폴리머레이즈나 스파이크를 타겟으로 한 리얼타임 PCR 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 그리고 1월 중순에 첫 발생하자마자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렇게 리얼타임 PCR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이런 여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체 검사, 특히 항체 검사 중에서도 래피드 항체 검사 키트들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꼭 이 그래프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특이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증상 감염 때도 바이러스 배출이 된다. 그런데 무증상 감염 때는 증상이 있을 때보다 약 4분의 1 정도 바이러스의 감염 배출 수치는 낮습니다. 그러나 이때 배출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바이러스 쉐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항원 검사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조기에 검출되는 IgM이나 IgG를 통해서 검체에 사람이 검사를 할 때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듀얼로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원항체 결합 진단이 왜 필요하느냐? 항체 진단법이 적용이 될 경우에 감염된 흔적이 있는지,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체 진단법으로 해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다시 감염됐을 때 감염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중화항체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것이 감염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통해서만 해도 굉장히 진단의 감수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체 진단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화항체를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거나 중화항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반영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 의하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로 리얼타임 PCR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들을 IgM 항체 기반의 면역 진단을 같이 했을 경우에 93%까지 양성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한 레포트가 있고요. 다음에 PCR 단독으로 했을 때 51.9%의 감도를 보이지만 면역 진단과 병행을 해서 진단을 할 경우에 거의 99%에 가까운 양성률을 잡아내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항원 검사에 집중을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한 검사를 해서 항원항체 검사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원헬스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체 감염병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약 50%, 그러나 신종 감염병의 약 75%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헬스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 환경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총체적인 아주 다학제적인 그리고 아주 집중적인 이것을 하나로 묶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베트남의 라이브 폴출 마켓에서 찍은 사진인데 임산부가 이렇게 생닭을 파는데 누워서 이렇게 해먹을 걸고 누워있는 이렇게 휴먼 애니멀 인터페이스가 매우 가까운 이런 접점에서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먼 애니멀 인터페이스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우리가 디텍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아주 대표적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애니멀 디지즈, 휴먼 디지즈, 환경의 오염, 이 환경의 이런 감염병 오염은 모두 다 한꺼번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2018년도, 2017년도 말부터 전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후베이성 지역에 이 코비드-19 유사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디텍션이 됐었고요. 이미 2017년도에 박쥐유래 바이러스가 돼지에 넘어가서 돼지의 심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해서 몇십만 마리가 돼지가 폐사하는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할리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300건의 무상해 죽지 않거나
무상의 사고가 있을 때 29건의 경상이 발생하고요. 이 29건의 경상이 있을 때 한 명이 죽게 되는, 결국 이렇게 연결되는, 즉 큰 사고에는 항상 작은 사고가 있었다,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도 이 감염병 대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예측들을 세계 여러 석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2021년이나 돼야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다양한 석학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감염병을 연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2018년도 SNS에 올렸던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가 본인의 저서에서 호모데우스에서 앞으로 어떠한 인류의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의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에 심각한 반기를 들고 이 의견은 정말 심각한 반대를 한다라고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앞으로 코비드-19, 코비드-20, 코비드-21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바이러스 창궐의 시대이고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제시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현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